네, 조용히 하시고 빨리 할게요. 야, 주기율표 이거는 뭔지 알지? 네. 같은 족끼리 묶어놓으면은 주기율표인 거잖아. 그럼 족이 뭔데? 전자껍질. 껍질 같은. 전자개수, 전자껍질.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빨리 볼게요. 자,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 번호가 83번 이상인 이후부터는 방사선을 뜻하는 저 모양 많이 보셨죠? 저 방사능 표시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83번 이후의 원소에서는 방사능이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전기력과 강한 핵력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냥 방사능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정전기력과 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그냥 소개 멘트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보통 원자 하나의 크기를 야구장이라고 할 때 원자 핵은 작은 완두콩만한 크기를 지닌대요. 그러니까 원자가 이만한 사이즈의 원자가 있다라고 치면은 원자 핵은 매우 작은 위치만 해당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 원자 번호는 6번. 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가 6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의 개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83번이라는 얘기는 뭐가 83개 있다는 얘기야? 양성자가 8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네. 그래서 탄소 원자를 일단 예를 들겠대요. 양성자 6개짜리 야구장만한 전자구름 속에 양전하를 띈 완두콩만한 크기의 원자 핵이 가운데 박혀있다. 자, 원자 핵은 뭐를 띈다? 양전하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같은 극성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성의 전하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력, 이거 모르는 사람 잘 없거든? 그러니까 쿨롱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냥 쿨롱의 힘 같으면 땡기고, 미친놈이냐? 같은 건 땡기고, 미안 같은 건. 내가 미친놈이네. 같은 건 밀고 다른 건 땡기고. 자, 쿨롱의 힘은 두 입자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절대값의 곱배는 비례한대. 자, 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지. 즉 따라서 원자 핵에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쿨롱의 힘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 근데 플러스 극만 띈대. 그럼 쿨롱의 힘 중에 여기에서는 청력, 반발력을 말하고 있는 거겠네. 그치? 반발력이라고 쓰면 또 헷갈리니까 청력이라고 할게. 청력은 니네 배운 단어지? 네. 청력을 가지고 있대. 그렇구나. 그러면 쿨롱의 힘은 두 입자 간의 거리에 이거 제가 팁 좀 드릴게요. 이런 거 나오면 뭐 하고 싶니? 표시. 그치, 표시를 하는 게 편한데 표시를 하는 애들도 있고 쓰는 애들도 있어. 식을 세워보고 싶단 말이야. 맞지? 식 세워보고 싶어 이러면 식 세울 필요가 있을까? 식 세울 필요 없어. 자, 쉽게 생각해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절대값의 곱에는 비례한데, 그러면 거리가,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 너희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말을 치환하는 방식을 나는 선호하거든? 이해하기 쉽게. 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냥 멀면 반비례한다고. 거리가 커지면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전하량이 크면
힘도 크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걸 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 해보면 아 멀면 약하고 가까우면 커지는구나. 근데 얼라리 원자핵은 크냐 작냐? 작아. 작기 때문에 양성자들끼리의 뭐가 졸라 세. 거리가 가까우니까. 쿨롱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겠네. 아, 얘 쿨롱의 힘인 청력이 첫 번째 이유로 크게 나타나. 왜? 거리가 가까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쿨롱의 힘이 일단 세. 두 번째, 이 힘은 근데 작은 전하량을 가져.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작아도 쿨롱의 힘은 어떻게 나타나는데?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진공 상태에서 90억에 가까운 비례상수를 가지고 있대.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비례상수를 어마어마한 수를 곱해버려요. 전하량이랑.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전하량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비례상수 90억을 곱해버리면 값자체는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유로 커요. 비례상수가 90억이에요. 비례상수가 큰. 그러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쿨롱의 힘이 원자핵에서 지금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터져야 돼. 깨져야 된다고. 서로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져? 탄소가 잘? 가장 안정적인 원소가 탄소잖아. 안 찢어져. 왜 안 찢어질까? 인력이 어디선가 얘만큼을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숨겨져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 숨겨진 인력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미리 인력이 어디선가 작용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이야기였고, 넘어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원자핵은 일반적으로 깨지지가 않고 유지되는데 이렇게 원자들이 90억의 반발력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기고 말이 줄라 긴데 원자핵을 유지시켜주는 힘, 자 청력을 상쇄시켜주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한다. 강한 핵력이 뭐라는 걸 미리 잡았냐? 땡기는 힘이라는 거 미리 잡았네. 됐지? 그래서 강한 핵력은 원자핵처럼 극단적으로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이 가능한데 이 강한 핵력은 핵력과 정전기력인 쿨롱의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양성자 수를 가지는 많은 원소가 자연상태의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대요. 따라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양성자는 핵력과 청력을 다 가지고 있대. 양성자는 핵력과 청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나온 놈이 새로 튀어나올 거거든? 중성자는 뭐가 없어? 전하량이 없어. 그러면 정전기적 반발력은 애초에 가지지 않아. 뭐만 가져? 인력만 가지는 놈이라고. 그러면 원자핵을 구성하는데 원자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대. 근데 양성자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청력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있대 없대? 있어. 근데 중성자는 뭐만 있어? 인력만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안 깨진다는 얘기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어. 아, 이거 지금 중성자 개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된다? 깨진다. 그러니까 1, 1, 1이라고 했을 때 1해야 유지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청력이 2 정도로 힘을 나타내고 1 했을 때 유지, 안 되면 깨짐. 이거네. 이해되냐? 핵시멘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원자번호가 83번 이상이라는 얘기. 자, 다시 말을 바꾸자. 얘들아, 이거 수학이랑 사실 비문학은 똑같은 거야. 수학은 긴 식을 계속 치환시켜서 줄여내고 치환시켜서 줄여내고 줄이는 과정이지. 마찬가지야. 긴 글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치환시켜서 정보를 줄여내고 치환시켜서 정보를 줄여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 수학이나 비문학이랑 같은 과정을 따른다고. 그래서 능지가 이거는 작용한다고요. 바꿀 수 있어야 돼. 있는 그대로 읽어 제낀다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 식이 써져 있으면 그 식 계속 들여다본다 그래서 답이 나와? 식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비문학도 글 써져 있는 거 쳐 읽으면 돼? 글을 풀어내야 된다고. 똑같아요. 자, 원자번호 83번 이상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바꿔. 양성자 몇 개? 83개. 양성자가 83개면은 뭐가 작용을 안 하게 돼버려? 땡. 총력이 어려워져. 자, 왜 그럴까? 자, 이게 양성자였는데 이거 좀 확대시켜 볼게. 탄소 원자 아직 가깝지. 이게 83개가 있어. 양성자만 그릴게. 이게 내가 83개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항공부증. 여기에 중성자도 섞여 있겠지. 근데 가상으로 얘가 양성자고 얘가 또 양성자면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탄소 원자핵이 양성자의 거리보다 이 양성자의 거리가 멀어졌지. 극단적으로 짧은 거리가 유지가 되냐? 안 돼. 극단적으로 짧은 거리 유지가 안 돼. 짧은 거리가 불가능해져. 그러면 따라서 뭐가 준다? 인력이 양성자끼리의 인력이 작용이 안 돼버려. 양성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하고. 맞지? 그럼 얘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성자가 늘어나든가. 그래야 되는데 원자핵의 중성자가 어거지로 늘어나는 일이 쉬울 것 같아? 안 쉬울 거라고. 그러면은 깨진다고. 자, 양성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원자번호가 막 200 넘어가. 이러면 얘는 가만 냅둬도 알아서 시간 지나면 깨질 거야. 됐니? 넘어간다. 그래서 중성자 수가 충분히 많은 원자가 아니라면 청력이라고 바꿔도 되고 좀 간지나게 하고 싶으면 쿨롱이라고 바꿔도 되고 쿨롱의 힘에 의해서 원자핵이 자연스럽게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원자번호가 83보다 작은 원소들도 그러면 안정성이 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아, 미안. 잘못 읽었네. 다시 읽을게. 물론 원자번호가 83보다 작은 원소들도 뭐가 부족하면은 이게 깨져? 중성자 인력이 부족하면 깨져. 작다 해도 중성자가 모자라면 깨져. 그래서 중성자 수가 작아서 방사능을 띌 수 있는 불안정한 동위원소가 존재하고요. 동위원소 원자번호는 같지만 수가 다르대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래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르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성자가 뭘 가진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냐?
질량을 가지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만 과학적인 상식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상식이 아니더라. 질량은 곧 에너지다. 질량은 곧 에너지다. 질량이 너무 많아도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고, 쿨롱의 힘이 너무 많아도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네. 에너지가 많으면 여튼 불안정하다고. 힘이 너무 크면 불안정하다. 그 뒤에 가면 엔트로피로 나올 거예요. 물리학 2로 가나.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처럼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선이나 전자기파 대부분 방사선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방사선을 이 뭔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그러면 인체에 직접적으로 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전리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여기 설명했지. 전리가 뭐래? 해를 주면 전리, 해를 안 주면 안 읽어오니까 네가 모르잖아. 아이아 방사선이 있고 아나이아 방사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리한다고 생각하는 방사선에는 포함되지를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만 생각하는 거야? 전리 방사선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방사선 원소가 더 이상 안정한 원소로 그럼 원래는 어땠단 얘기야? 불안정했던 원소가 어떻게 바뀐다고? 안정적으로 바뀐대. 그치? 그러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아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였는데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뀐다고? 에너지가 적당한 상태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에너지의 양이 준다는 얘기네. 에너지의 에너지는 보존이 되냐 안 되냐 우주에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원소에서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딴 데로 튀어 나갔다라는 얘기네. 에너지가 방출됐다라는 얘기야. 그치? 핵이 분열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야, 우주 가면 얼어 뒤져. 아니면은 뭐 끌어서 타 죽어. 얼어 뒤져. 왜? 우주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부피가 팽창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는데 정해진 에너지는 빅뱅 당시의 에너지랑 동일해. 에너지의 다른 형태는 열, 질량, 빛. 그래서 우주가 준내 깜깜하고 춥다고. 부피가 계속 늘어나는데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니 통과 졸라 열심히 하면 뭐해. 상식이 없는데. 일상생활에 써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안정한 원소로 붕괴될 때 방출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아이아 방사선이래요. 아프대요, 맞으면. 자, 그래서 전리방사선 중에 알파선은 질량수가 너무 큰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질량수를 줄이기 위해서, 질량수가 커서 불안정하대. 이것도 에너지지? 에너지가 많아서 불안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수를 줄여야 되겠네? 질량수를 줄이면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헬륨 원자핵이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량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몇 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방사성 원소가 알파선을 방출하면 원자 번호가 2가 준대. 양성자가 2개 줄기 때문에. 됐지? 그 다음에 근데 질량수가 4만큼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중성자가 몇 개 빠진 거야? 2개만큼 빠진 거야. 양성자 2에다 중성자 2 빠졌으니까. 그래서 중성자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파선.
베타선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너무 많아서 불안정한 핵이래.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중성자를 줄일 거야. 맞지? 중성자 때문에 불안정하다며. 중성자 수를 줄여서 안정된 상태로 변할 때 방출되는 음전하를 띤 전자의 흐름이래요. 뭐가 여기서 이상해야 되거든? 씨발 중성자 전하량 없다 그랬는데 왜 지금 전자가 튀어나가지? 이상한디? 중성자가 줄면 질량수가 줄고 원자번호는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자가 튀어나갔네? 뭐가 내가 예상한 것과 안 맞네? 하시면은 더 읽어봐야 되겠지. 이는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없어질 때 뭘로 바뀐다? 양성자 하나가 전자로 바뀐 다음에 양성자는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원자번호 어떻게 됐다? 원자번호 플러스 1 됐지. 양성자는 원자번호랑 관련이 없었는데 양성자가 사실상 새로 생긴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 거잖아. 플러스 1 됐는데 자 그러면은 질량수는? 아까 전에 헬륨 원자핵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수 4였대. 근데 중성자가 줄어들고 양성자로 바뀌었대. 그럼 질량수는 변화가 없어야지. 원자번호 하나 증가하지만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 그대로 나와 있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써져 있는 거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알아갈 수 있다. 전자에는 질량수 없다. 전자는 질량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이랑 이 글에 써져 있는 지식이랑 비교했을 때 안 맞는 게 있어. 전자도 뭘 가지니까? 질량 가지니까. 근데 왜 없다 그래요? 너무 작아서. 맞아. 너무 작아서 실제로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빛이 나간다는 건 사실 질량이 그만큼 줄어. 근데 그것도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써져 있는 대로 하세요. 상식이 없어도. 이게 뭐 상식적으로 원래 알고 있으면 접근할 때 편하겠지만 모른다 그래서 이거 못 푸는 거 아니거든요.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읽었는데 못 풀면 그건 더 이상 국어 문제가 아닌 거야. 써져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자, 베타선은 알파선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고 가벼워. 자, 알파선은 뭐였는데? 여기 좀 지워도 되지 이제? 자, 여기서 내가 너무 세밀하게 가는 걸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의 흐름이야. 흐름이야.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이 튀어나간다는 얘기거든. 헬륨 원자 핵은 에너지가 평형 상태에 있으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원자핵이 안 움직여. 이 흐름이라는 얘기가 같이 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니 사실. 에너지가 같이 튀어나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베타선은 전자의 흐름이래.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에너지를 먹은 상태라는 얘기래요. 그 다음에 베타선은 알파선보다 입자의 크기가 당연히 작지. 야, 원자 핵이 크냐 전자가 크냐? 원자 핵이 크겠지. 그리고 무게도 원자 핵이 더 무거워. 얘들아, 질량이 무거울수록 지구의 전자기장에 반응해. 자기장 반응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지. 중력의 영향도 질량수가 클 때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는 멀리 못 가.
헬륨 원자 핵의 흐름인 알파선은 멀리까지 도달하지 못해. 하지만 전자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디에 잘 막히지 않고 잘 뚫고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또 얘는 애초에 너무 가볍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알파선에 비해선 덜 받게 된다고. 멀리 간다고. 됐냐? 넘어갈게. 자기장이 덜 휘어지면 알파선에 비해 물체에 덜 흡수돼서 물체를 더 잘 통과한다. 사실 그래도 전자도 입자, 원자, 핵도 입자지. 뚫고 지나갔다라는 건 몸에 뭐가 남았다는 얘기야? 균형이 남았다는 얘기야. 알파선을 쳐맞았는데 얘가 나를 뚫고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한 구멍이 내 몸에 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전자도 마찬가지. 전자도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늘로 너를 뚫고 지나가는 게 편할까? 이걸로 너를 뚫고 지나가는 게 편할까? 바늘로 너를 뚫고 지나가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감마선은 하나 더 마지막 거죠. 감마선은 언제 튀어나온다고?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만들어지면 같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알파선, 베타선은 동시에 튀어나오는 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 새로 생긴 원자핵이 새로 생기면 어떻게 된다?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불안정하다라는 건 뭐가 많다?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된다.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방출되면 그럼 원자의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지. 원자의 상태가 바뀌면은 어떻게 된다?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안정하고 싶지? 뭐 뺄 거야? 새로 만든 데에서 에너지 빼야 될 거 아니야. 안정할 거라며. 그래서 안정된 상태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빛이다. 빛도 뭐다? 에너지다. 상식이죠, 이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도 이 정도는 상식 맞지? 감마선은 알파선이나 베타선과 함께 방출되는데 계속 이나라고 붙여놓는 게 얘기가 뭐야? 알파랑 베타는 동시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월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원자 번호나 질량수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뭐니까? 에너지만 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로 질량은 변화를 하기는 할 겁니다. 원래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여기서는 일단 무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감마선은 에너지가 크며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의 영향도 당연히 덜 받고, 그 다음에 엄청 세게 튀어나간다는 얘기지. 에너지만 가지고 아무런 질량 없이 튀어나간다니까. 자, 감마선은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그러니까 파장 형태로 나간다는 거네. 빛이 뭐니까? 파장이니까 양자역학 들먹이지 마. 지금 여기서만 따져. 빛이 입자인지 파장인지는 원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를 나한테 하지 말라고. 이 지문 안에서는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파장의 형태로 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원자핵이나 전자 등의 입자의 형태로 방출된다라는 얘기가 뭐야? 얘네들은 직선으로 쏜다는 얘기야. 총처럼 쏘는 거야. 알파선이 방출되는 건 한 방향을 정해놓고 총처럼 이렇게 쏘는 거거든? 또 베타선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을 정해놓고 총처럼 이렇게 쏘는 건데, 감마선은 어떻게 나간다고? 터지는 순간 그냥 온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방사선과 달리 전파처럼 공간을 타고 퍼지면서 물질을 잘 통과해내기 때문에 두꺼운 납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맞고 헐크로 변하는 놈은 감마선이었단 말이지. 전리방사선인데 내 몸을 뚫고 지나가. 그리고 퍼져. 내 몸 전방위에 이제 머리카락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뭘 다 맞는 거야? 에너지를 온몸으로 쳐맞는데 얘가 나를 뚫고 지나갔어. 내 온몸에 있는 유전자가 싹 다 변형될 수도 있다고. 전리방사선이라며.
그러면 에너지지. 얘들아, 에너지가 가해지면 결국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지. 납이랑 두꺼운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알파선을 계속 막을 수 있겠냐? 에너지가 가해지면 상이 어떻게 되냐? 상변화하지. 콘크리트인 고체 상태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마선을 두드려 맞게 되면은 콘크리트에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가해지면 상변화하지. 콘크리트가 고체였는데 상변화 다음 단계 뭐야? 액체 상태로 바뀌네. 콘크리트가 녹는다네. 납도 납판으로 된 고체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감마선을 지속적으로 맞으면 얘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맞아서 상변화하겠네? 액체로 변하겠네? 납판이 녹아서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를 막아놨잖아. 그래, 원전 터진 데다 위에서 공중에서 콘크리트를 뿌려가지고 콘크리트로 막아놨다고. 그 위에 엄청 그냥 씌워놨어. 근데 계속 거기서는 핵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야. 재료가 끝날 때까지 핵분열은 지속된다고. 계속 핵분열 중이야. 감마선을 계속 콘크리트에 쐬고 있어. 그러니까 답이 없어. 바다로 흘리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야. 뭐 어쩔 거야 그거. 답이 없어요. 콘크리트 계속 교체하면 그 돈이 그럼 일본이 퍽이나 계속 세금 들어가고 콘크리트 교체하겠다. 자, 그래서 원자핵이나 전자 등 입자 형태로 방출되는 방사선과 달리 잘 투과해낸대요. 투과성이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면 투과성은 얘는 그냥 빛이고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고, 그러면 가장 투과성이 높은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얘가 가장 투과성이 크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네. 그러면 니네가 절대 만나선 안 될 건 감마선은 절대 만나선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선, 그 다음에 알파선.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 내 몸에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네 둘은 그래도 얘는 그냥 뚫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안 해봐? 프레시키고 손에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네 손 뚫고 빛 나가지. 에너지는 네 손을 인체를 뚫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세포의 구조나 기능, DNA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리방사선을 방출하는 세 종류의 원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A 원소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알파선만, B 원소는 베타선만, C 원소는 감마선만 배출을 한대. 그럼 방출을 하면 제일 만만한 놈이 누구야? 알파선이 가장 만만한 놈이야. 제일 무서운 놈이. 감마선만 방출하는 C는 무조건 버리고 가야 돼. 그 다음에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갈 만한 거는 약간 조금 찝찝하긴 한데 감마선보다는 덜 무서운 거. 베타선. 종이에 싸서 갈 만한 좀 만만한 거. 문제 하나 풀었네. A, B, C, C, B, A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 그래도 방사선 원소가 몸 밖으로 들어가면 위험도가 커요. 왜요? 투과력이 낮다는 얘기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네. 근데 알파선을 먹었다는 얘기는 헬륨 원자핵을 내가 집어서 처먹은 거야? 헬륨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까지 처먹은 거야? 에너지까지 같이 처먹은 거야. 헬륨 원자핵의 흐름을 먹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못 뚫고 나오는데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겠네? 내 몸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전달할 거라고. 결국에 내 몸에 충격을 가하는 거잖아.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응가로 나오든가 아니면 다시 뭐 역류해가지고 토를 하든가 뭐 하겠죠. 알파선 처먹으면 토하세요? 몰라요. 어떻게 하시죠?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베타선도 마찬가지로 투과력이 감마선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주댕이로 전자가 들어가면 얘도 잘 뚫고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요. 대신에 감마선은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내 몸 전체를 뚫고 나갈 거야. 그래서 몸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함으로 때문에 방사선이 가지는 큰 에너지를 고스란히 투과력이 낮아서 몸 밖으로 못 나와요. 에너지를 고스란히 몸이 감당해야 되므로 일단 위험합니다.
촉발력이 큰 경우에 나비로 된 옷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항상 안전하지는 않은데요. 에너지가 결국에 가해지기 때문에 장기간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 가열됐다는 건 마찬가지의 언어인데 그 에너지에 따라서 나판이 상변화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액체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지 녹는다면. 자, 그래서 방사성 원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화학적 특징으로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반감기는 뭐가 되는 시기?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게 반감기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그냥 일반 지구 지표면에도 방사능은 있어. 방사능이 없는 곳은 없어. 항상 방사능은 있는데 아야한 수준이 있고 안 아야한 수준이 있는 거지. 아야한 수준이 아니면은 뭐 딱히 상관이 크게는 없다는 얘기야. 니네 지금 체르노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못 가요. 가. 저 히로시마 어땠어? 들어갈 수 있어요. 야 히로시마에 원폭 터졌는데 너 히로시마 못 가? 가. 뭐가 지나서? 시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반감기가 일정 시간 지났기 때문에 아야하지 않은 수준으로 방사능이 검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싶으면 가셔도 됩니다. 누가 말리진 않아요. 근데 굳이 저 갔다 왔는데 왜? 글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히로시마를 갔어? 나가사키 가잖아. 나가사키 많이 간다고. 짬뽕 같은 거 처먹으러 간다고. 거기 불과 70년 전에 뭐 터졌는데? 핵폭탄 터진다는데. 그래서 실제로 방사능 검출기를 들고 서울에서 재고 체르노빌 가서 재면 체르노빌이 더 높게 나와. 하지만 아야한 수준은 아니라서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괜히 가서 내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면 내 아들이 이상한 아이가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야, 반감기가 반으로 지나는 시기가 n번 지나는 걸 분모에다 곱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지? 이걸 분자에다 곱하면 2배가 되는 시간을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분모에다 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620년짜리 라듐이라는 원소는 반감기가 2번 지나야 반감기 3240년 후에 4분의 1만 남게 된대요. 근데 옛날에 라듐을 약으로 처방했던 거 아니? 찾아보시면 있어요. 과거에 방사능 만능주의 같은 게 약간 있었던 시기가 있어서 이걸 빛이 나잖아. 가만 냅둬도 얘는 계속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되게 영롱한 빛이 나온다고 이 라듐이라는 원소는. 근데 뭔가 신비로워 보이잖아. 일단 쳐먹어 보는 거지. 방사능을 먹을 수 있어요? 라듐을 쳐먹으면 방사능을 쳐먹는 거랑 같은 효과지. 라듐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듐 달대요. 뭐 먹어봤어요? 몰라요. 설탕 대신 뿌려 드세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약으로 한참 라듐을 처방했을 때 몸이 좋은 관절염 처방제로 라듐을 막 처먹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듐을 그때 과하게 먹어서 방사능에 피폭돼서 방사능은 제일 먼저 그럼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그랬지. 세포가 분열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유전자잖아. 그럼 세포 분열이 가장 활달한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까? 구강 구조라든가 점막 부분부터 생긴다고. 턱부터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형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 그 피해자들인데 그런 사진들 보시면은 대체로 턱부터 없어집니다. 구강 구조부터 무너지고요. 당연히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은 가는 거지 뭐. 다 점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자,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거를 뭐 그렇게 제가 막 뭐라고 탁 따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쉬운데 이 글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글을 잘 읽으면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글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고급 정보들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물어볼 만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쉽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어렵게 내려면 진짜 죽어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자, 밑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를 찾으래요. 전자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였고, 자, 반감기를 활용하면 아야한 만큼 방사선이 남는 시기를 측정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방사선 원소는 특성에 따라서 투과력이 크고 작음에 따라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원자핵의 양성자와 전자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원자가 크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그냥 원자의 사이즈가 크다는 얘긴데? 뭔 소리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네요 이건. 핵력, 강한 핵력이 작용할 수 있는 짧은 거리가 충족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중성자나 양성자의 개수가 질량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성자 자체의 개수가 양성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방사능을 띌 수도 있다. 맞죠? 맞는 말이지? 4번 풀었고요. CBA 해가지고 5번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원자핵이 지금 뭐를 방출했어요? 헬륨 원자핵을 방출했네요. 내가 여기 화살표 왜 더 그어놨게? 에너지까지 표시한 거야. 흐름이어야 되니까. 헬륨 원자핵을 방출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알파선이 이렇게 튀어나간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알파선이 튀어나간 상태로 C로 가면은 여기에서 지금 원자 번호 어떻게 됐어? 이 과정에서 원자 번호 줄었고 질량도 몇 줄었어요? 4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C의 상태에서 전자를 방출했네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방출되는 요 과정이 뭐예요? 베타선이고요. 베타선이 방출되면 어떤 거였어? 중성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중성자 수를 줄이는 건데,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뀐 뒤에 양성자는 남고 전자만 방출되는 거였지. 그러면 C에서 D로 넘어갈 때 원자 번호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D에서 E로 다시 마지막 상태, 베타선이 방출되고 나간 불안정한 원자핵 상태인 D의 상태에서 감마선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이 원자핵으로 변환될 때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안 바뀌어요. 원자 번호 동일하게 그대로 갈 거고요. 질량수도 동일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질량수가 크고 강한 핵력이 작용하는 극단적인 짧은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불안정한 원자핵이다. 질량수가 커서 4를 줄였고, 이거 그대로 써져 있는 얘기기도 했고요. B는 전자에 비해 무게가 무거워.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 무거워서 자기장에서 많이 휘어져요. 됐죠? 자,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B는 분자나 세포에 해를 주거나 이들을 파괴한다. 이거 헬륨 원자잖아요. 헬륨 원자는 전리방사선, 알파선은 전리방사선. 중성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C가
전자를 방출하면 변환된 D는 자 베타선이든 알파선이든 방출되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게 되니까 감마선이 같이 튀어나간다. 그 다음에 A에서 E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하지가 않죠. D에서 E로 변할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쉽다. 다음 자, 원자핵이 양성자 92개와 중성자 143개로 이루어진 질량수 235인 방사성 우라늄은 했으니까 쟤 뭐 방출하는 놈이니? 방사선을 방출하는 놈이네. 양성자 92개와 중성자 146개로 이루어진 질량수 238인 우라늄 원자에 비해서 뭐가 모자라대? 중성자가 3만큼 모자란가? 보다. 왜? 중성자가 3만큼 모자라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았어? 뭐가 동일하니까?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원자 번호가 동일한데 질량수가 많다는 얘기는 중성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래. 중성자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열중성자로 지금 불안정한 애한테 충격을 가하겠대. 에너지를 갖다가 때리겠대. 중성자는 정전기적 반발력 이런 거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냥 뭐만 가진다고요? 핵력만 가지는데 얘에다가 에너지를 실어서 중성자 총으로 쏜 거야. 그러면 진짜 총알 쏜 거랑 같은 거거든? 야, 가뜩이나 불안정한 애한테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돼? 더 불안정해져. 그래서 핵분열이 어떻게 돼? 더 잘 일어나게 돼. 이때 핵반응을 한 이후에 물질의 질량이 핵반응을 하기 전에 물질의 질량보다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질량이 없어지면 그에 따라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상식적인 얘기지.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 발생. 그래서 반면에 태양의 경우처럼 1억 도씨의 고온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거 뭐라고 불러요? 핵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핵 전체의 질량은 줄어들고 이 질량 결손에 따라서 자 그래서 가벼운 애들끼리 합쳐졌는데 얘네들이 합쳐진 질량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질량수가 모자란 게 나왔어.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이 합쳐지면서도 발생했네. 질량 결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뭐가 방출된다고?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핵융합도 존재한대요. 두 개의 동위원소인 두 개의 수소, 그러니까 동위원소라는 얘기는 양성자 숫자가 동일한 두 개의 수소가 반응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과 하나의 중성자가 나오는 DT 핵융합이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났다고? 핵융합 결과로 헬륨 원자핵이랑 또 뭐가 나왔다?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 하나가 나왔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맞지? 그런데 수소끼리 합쳐졌는데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 그러면 양성자 2개, 중성자 총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네. 그러면 얘네는 동위원소니까 양성자는 각각 몇 개씩 가졌어? 하나씩 가졌어. 그러면 중성자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하나를 가졌으면 얘가 2개를 가진 게 되는 거고 얘가 2개를 가졌으면 얘가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해놓고 봅시다. 기억에서 사용되는 질량수, 핵분열에서 사용되는 질량수 235인 우라늄은 가해져야만 핵반응이야. 애초에 방사성이라고 했어. 방사성이야. 애초에 얘는
방사능을 가져. 핵 반응이 나와. 뭐가 모자라다 그랬어? 그리고 중성자가 모자라다 그랬어. 그럼 시간 지나면 알아서 쪼개질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은 질량수 235인 우라늄의 원자의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뭐가 없다?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안 되겠네. 뭐 답은 쉽게 나왔는데 1번 맞은 거. 잠깐만. 적절한. 아 적절한 거네. 내가 여기다 왜 동그라미 쳤지? 가해져야만 이게 안 되지. 여기 안 되고. 핵 융합을 통해서 헬륨 원자 핵은 알파선을 방출하며 핵 융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헬륨 원자 핵이 생겼는데 헬륨 원자 핵이 나가 또? 지금 핵융합했는데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됐는데 헬륨 원자 핵이 방출되는 게 된다고? 이게 뭔 말이노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자, 핵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발력보다 강한 핵력이 존재해야 된대. 핵력은 땡기는 힘, 반발력은 미는 힘. 그러면 얘네들이 융합할 거래, 합체할 거래. 합체할 거면 서로 땡겨야 되겠냐? 밀어야 되겠냐? 땡겨야 되겠냐? 야, 원자핵의 중성자 2개 이상이야? 2개 이하일 수도 있어. 2개 이하일 수도 있어.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화학 하나 끝냈고요. 다음 뒤에 보시면 물리학 있죠?